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적 상태나 주관적 평가를 식별하고 추출하고 계량화하는 텍스트 분석 기법입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부릅니다. 텍스트와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텍스트 분석의 중요한 응용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리뷰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주관적인 평가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수를 텍스트 분석에서는 포괄적으로 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entim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sentiment라는 영어 단어는 지금처럼 감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은 감정 분석이라고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일부만이 텍스트와 관련된 감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감성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감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텍스트와 감성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텍스트의 감성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 대한 댓글만으로 영화에 대한 관객의 평가를 예상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접할 때 일반적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감정적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 추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슬픔이란 단어가 사용된 텍스트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는 텍스트를 이처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만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놀람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즐거움 등과 같은 좀 더 복잡한 감정 상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감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처럼 텍스트에 포함된 개별 단어를 바탕으로 수행이 됩니다. 텍스트를 단어의 집합으로 간주를 하고 전체 텍스트의 감성 상태를 개별 단어의 감성 상태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가장 간단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은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들을 감성 어휘사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로 분류하고 그 출현 빈도를 비교하거나 각 단어의 감성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해서 전체 텍스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성 상태를 평가 또는 범주화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분석에 사용할 감성 어휘사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어권에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감성 어휘사전이 여러 가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4가지 감성 어휘사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빙은 감성 어휘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어휘는 감성 어휘를 마이너스 5점에서 플러스 5점의 범위를 갖는 점수로 표현을 합니다. 음수는 부정적 어휘를 나타내며 양수는 긍정적 어휘를 의미를 합니다. NRC는 긍정 및 부정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라든가 공포라든가 기쁨과 같은 모두 10개의 감성 상태를 제공을 합니다. 로렌은 감성 어휘를 긍정 및 부정과 함께 추가로 4가지 감성 상태로 분류를 합니다. 로렌 사전은 금융 분야의 텍스트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는 사용 빈도가 높은 4가지 감성의 사전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타이디 텍스트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감성의 사전 가운데서 빙 감성의 사전은 센티멘트 데이터셋에서 직접 접근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빙을 포함한 4개의 감성의 사전은 getSentiment 함수의 렉시콘 인수에다가 감성의 사전의 이름을 지정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빙을 제외한 나머지 감성의 사전은 텍스트 데이터 패키지에 포함된 감성의 사전 함수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패키지가 사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getSentiment 함수를 통해서 빙 감성의 사전을 출력을 해보면 아까 sentiment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감성어의 사전은 긍정어와 부정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빈 감성어의 사전을 불러보면은 각 단어별로 점수가 부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여된 점수는 마이너스 5점부터 5점까지의 값을 갖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이너스 5점은 가장 부정적인 단어를, 플러스 5점은 가장 긍정적인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점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4분위수가 마이너스 2점이고 세 번째 4분위수가 2점입니다. 그래서 부정어의 중위수는 마이너스 2점이고 긍정어의 중위수는 2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RC 감성어의 사전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감성어가 분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감성어의 분류는 총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렌 감성어의 사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렌 감성어의 사전은 긍정, 부정을 포함해서 총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어의 사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셋은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뉴스 서비스 회사들의 건강 관련 뉴스 트윗 데이터입니다. 먼저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운로드할 데이터의 주소하고 데이터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사이트로 가셔갖고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 헬스 뉴스 인 트위터라고 검색어를 치면은 맨 위에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 웹사이트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데이터 폴더란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압축 파일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헬스 뉴스 트윗.zb라는 이 압축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는 압축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번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헬스 트윗이라는 폴더가 보이는데요.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모두 16개의 트위터 데이터가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거는 BBC에서 생성한 트윗 데이터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열에는 식별자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는 날짜,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에는 트윗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정보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정보는 이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이 버티컬 바를 이용을 해서 지금 경계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읽어드려 갖고 제가 분석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16개의 뉴스 서비스 회사를 모두 사용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우리가 4개의 회사를 선택을 해갖고 그 4개 회사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한 다음에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이트의 주소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healthnewstweets.zb라는 이 파일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밑에 링크 주소 복사라고 있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를 선택을 하면은 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 복사된 것을 우리가 R 환경으로 가져와서 R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조금 전에 복사한 주소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사를 하셔갖고 컨트롤 V로 이쪽에 옮겨 놓으셔갖고 URL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 다운로드 작업과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위해 사용할 패키지들을 메모리에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는 디플라이 패키지, 티블 패키지, 퍼 패키지, 리드알 패키지, 그리고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패키지들을 작업 공간에 차례대로 적재를 했습니다. 우선 웹사이트에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할 함수로서 download.file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웹사이트 주소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로 우리가 사용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때는 여기서처럼 temp 파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임시 파일을 생성을 하고 나중에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저렇게 임시 생성된 파일을 unlink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은 임시로 생성한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계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download.file 함수의 두 번째 인수에다가 실제로 사용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분석을 위해서만 잠시 다운로드를 하고 그 파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temp 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임시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분석 목적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그 실제 다운로드한 파일은 삭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emp 파일 함수를 이용해서 임시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download.file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임시 파일 이름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된 파일로부터 우리가 파일을 읽어들여 갖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로케일을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의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은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하고 시간 데이터를 유심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영문으로 된 요일 이름 약자하고 영문으로 된 월 이름 약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영어권의 로케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sysset.locale 함수의 elseTime 캐테고리에 잉글리시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로케일이 영어권 로케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한글 로케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sysset.locale 함수를 아무런 인수 지정 없이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 우리 한글 로케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권 로케일로 바꾸고 작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어드린 파일을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에는 16개의 텍스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4개의 텍스트 파일만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BC, CNN, 그 다음에 Fox News, NBC 이 4개의 뉴스 서비스 회사로부터 발생한 트윗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G 파일로부터 이 4개의 파일만 읽어드린 다음에 그 차례대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첫 번째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작업은 이 map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map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데이터의 각 원소에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전체 결과를 모아갖고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함수에서 사용하는 인수는 세 번째 이후의 인수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되는 이 데이터가 이 언집 함수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이 언집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그 압축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압축 파일에 여러 개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파일들 4개가 health tweet 폴더 밑에 각각 bbc health.txt, cnn health.txt, fox news health.txt, nbc health.txt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파일즈 인수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unzip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된 zip 파일로부터 압축을 해제를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파일의 경로들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반환된 경로들이 이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readDlim 함수로 전달이 되죠. readDlim 함수는 read.table 함수와 유사하게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딜림 인수에는 구분자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수직바로 그 3개의 정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직바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쿼트 인수에는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코테이션 마크나 이런 걸로 기호로 감싸갖고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쿼트 인수에는 그거를 지정을 합니다. 현재 기본값으로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기본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트윗 데이터의 텍스트 파일 중에 일부에는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감싸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빈 코테이션 마크로 텍스트를 읽어드리면은 문제없이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올 때 cal types 인수에다가 각 그 칼럼에 열의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전부 문자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call names 임수에다가 읽어드린 후에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열을 각각 id 열, 데이트 타입 열, 트윗 열 이렇게 열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 첫 번째 인수에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4개의 텍스트 파일의 경로가 read 딜림 함수로 전달이 되고 read 딜림 함수는 그 4개의 경로를 각각 처리를 해서 각각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텍스트 파일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두 번째 텍스트 파일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텍스트 파일도 각각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갖고 그 데이터 프레임 4개를 원소로 갖는 하나의 리스트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여기까지 실행을 해갔고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저 맵 함수가 처리를 했는지요. 예,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리스트 구조의 원소에는 그 4개 뉴스 서비스 회사의 트윗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ad 딜림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릴 때 id하고 데이터 타임하고 트윗이라는 열 이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의 열에 아까 트윗 데이터 텍스트 파일에서 본 거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구조로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다 보면은 그 뉴스의 소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각각 BBC, CNN, 팍스뉴스, NBC로부터 만들어진 트윗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냥 합치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BBC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CNN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합치기 전에 옆에 열을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그 소스 정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란 열을 만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BBC를 집어넣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CNN을 집어넣고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팍스 뉴스를 집어넣고 네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는 NBC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 4개 데이터 프레임을 다 합치더라도 어떤 트윗이 어떤 소스로부터 온 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작업이 여기 두 번째 함수로 사용된 map2 함수로 만들어진 이 코드입니다. 이 map2 함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수에 지정된 데이터를 세 번째 인수에 지정된 함수로 전달해서 각 입력값을 주어진 함수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서 생성한 그 4개의 회사별 데이터 프레임하고 지금 여기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4개의 회사명을 차례대로 cbind 함수로 넘겨줘 갖고 cbind 함수에서 4개 회사별 데이터 프레임의 회사명을 나타내는 소스열을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맵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지만은 이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앞서 생성한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요 BBC, CNN, 팍스뉴스, MBC라는 요 하나의 데이터 벡터입니다. 그 두 개의 데이터가 cbind 함수로 넘겨주는 거죠. 이 .x하고 .y는 요 map2 함수에 지정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b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 값인 BBC가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BBC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행의 개수만큼 반복 사용이 돼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옆에 차례대로 BBC가 쭉 채워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4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모두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맵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 구조인데요. 이 끝에 소스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올려보시면은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네 번째 MBC 뉴스 서비스에서부터 발생한 트윗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끝나는 데까지 보시면은 트윗 데이터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가 보이고 아이디가 보이죠. 그래서 네 번째 원소에 있는 것이 아까랑 똑같이 아이디하고 데이트 타임하고 트윗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맵2 함수에서 추가적으로 소스열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열에 NBC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개의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그 회사의 출처명을 이렇게 추가한 그런 작업까지가 여기까지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합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은 이 리듀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듀스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주어진 데이터의 각 원소를 두 번째 인수로 주어진 함수에 의해 결합해서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는 리스트 구조의 각 원소에 저장된 회사별 트윗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 있는 이 바인드 로우즈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합을 해갖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이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 전달된 조금 전에 보신 오른쪽에 출력된 것 같은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요. 그 데이터는 리스트 구조죠. 리스트 구조에 4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리듀스 함수는 그 리스트 구조의 각 원소를 끄집어내서 이 바인드 로우즈 함수로 차례대로 전달해줘 갖고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보이는데요. 이 길게 보이는 것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 티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티블 구조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또 해볼까요? as 티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 데이터 프레임이 좀 더 깔끔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시면은 네, 이런 식의 데이터 구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D, 데이트 타임, 트윗, 그 다음에 소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리스트 구조의 각 원소로 각각 들어가 있던 데이터 프레임이 모두 합쳐져 갖고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에러는 아닙니다. 지금 이 텍스트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가 우리가 read 딜림 함수를 통해서 읽어주는 형식과 조금 다른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 텍스트 데이터 자체에 조금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생긴 그런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프레임은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기 있는 요 날짜, 시간 데이터를 좀 처리할 건데요. 이 시간 날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루브리데이트 패키지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려하기 용이하도록 문자로 표현된 시간을 시간 객체, 여기서는 POSIX 객체인데요. 시간 객체로 변환하는 작업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실행을 한 것이 여기 있는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트 타임, 열을 새로 변경을 해서 새롭게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ymd HMS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로 표현된 그런 데이터를 시간 객체로 우리가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에는 현재 텍스트로 들어가 있죠. 그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것을 포맷에 맞춰가고 일단 변환을 해주고요. 그걸 strp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ymd HMS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ymd-hms로 다시 또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연도와 월과 날짜와 시간과 분과 초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요 데이트 타임에 들어가 있는 형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처음에 요일에 약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의 약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의 날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분, 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플러스 0000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15라는 그러한 그 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딱 맞춰갖고 우리가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정된 형식은 퍼센트 소문자 A가 저 요일의 약자를 의미하고, 퍼센트 소문자 B가 월의 약자를 의미하고, 퍼센트 D가 날짜고요. 그다음 퍼센트 H, 퍼센트 M, 퍼센트 S는 모두 시간, 분, 초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000 들어간 거 그대로 표현해 주고요. 마지막에 퍼센트 대문자 Y가 네 글자로 표현된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포맷을 맞춰갖고 우리가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전체를 한번 다 실행을 해서 health.twitter라는 데이터 셋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임시 파일을 unlink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yscell locale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글 로케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럼 health.twitter 저 변수에는 우리가 전처리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ealth.twitter 데이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도 연도하고 월하고 일하고 시간이 나오는 그러한 형식으로 잘 변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소스 열이 생겨갖고 그 소스 열 밑에 뉴스의 출처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트윗 데이터가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각각 몇 개씩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 트위터 이 데이터셋을 카운트 함수로 넘겨줘 갖고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소스별로 카운트를 집계를 해달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집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트윗 데이터가 몇 개인지를 요 코드로부터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트윗 메시지에 대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트윗 텍스트로부터 단어를 추출해서 한 행에 한 단어씩 배치되는 타이드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단어들에 대해서 감성 어휘 사전을 이용을 해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식별하고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개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트윗 텍스트로부터 단어를 추출하는 토큰화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사용할 string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health.twitter 데이터셋을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그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불필요한 열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id 열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윗 텍스트 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장 보호라든가 숫자라든가 URL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URL을 제거해 볼 건데요. URL을 str replace 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str replace all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열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인수에다가 URL을 정기 표현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URL을 정기 표현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우리가 다른 강좌에서도 사용했던 이러한 정기 표현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URL은 우리가 빈 코테이션 마크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트윗 열에 포함되어 있는 URL을 찾아갖고 삭제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죠. 이렇게 트윗 열을 우리가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트윗 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URL이 삭제가 된 트윗 열을 새로 갱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RL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분석에 불필요한 숫자를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역시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윗 메시지만의 독특한 그러한 요소들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트윗 메시지에는 retweet, RT라는 게 있죠. 그래서 RT를 이렇게 찾아갖고 또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RT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찾아서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죠. 저 RT라는 트위터의 코맨드가 시작되는 부분만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백슬래시 2개와 B를 줘갖고 RT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그 이후에 문자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규 표현식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백슬래시 B는 문자열과 비문자열의 경계선을 식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RT 앞에다가 백슬래시 B를 주게 되면은 RT로 시작하는 부분만을 찾아갖고 그 이후의 문자열을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멘션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멘션은 이렇게 at이라는 심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오는 스페이스 이외에 모든 숫자나 문자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멘션으로 취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삭제해야 될 것이 이 HTML 코드 상에 포함되어 있는 HTML 문자 엔티티 중에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우리가 좀 삭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삭제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미리 알고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텍스트 데이터를 제가 미리 봐서 이러한 그 불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전처리 작업 중에 삭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의 전처리 작업은 한 번에 끝나는 적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반복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가 남아있으면 다시 전처리의 과정으로 돌아와서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미리 알고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하다가 저런 요소들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지금 삭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텍스트의 전처리 작업은 이 정도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언네스트 토큰즈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단어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되는 워드는 우리가 토큰화를 하고 만들어진 단어들을 저장할 열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지정된 트윗은 우리가 읽어올 텍스트 열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윗이라는 열에 트위터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로 트윗을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트윗 열에서 텍스트를 읽어다가 워드 열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한 작업을 제가 health.word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ealth.words를 출력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에 하나의 단어씩 배열되어 있는 단어 집합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 가운데서 트윗의 감성 상태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현 빈도가 큰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추출을 합니다.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감성 어휘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한 저 데이터셋을 감성어휘 사전과 먼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이 데이터셋을 감성어휘 사전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너조인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너조인 함수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받아갖고 세 번째 인수로 지정되는 공통의 열의 값이 서로 일치하는 행을 찾아갖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조금 전에 생성한 우리의 단어 리스트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감성어휘 사전을 지정을 합니다. 빙 사전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에 지정되는 이 공통의 열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조인을 해줍니다. 그럼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감성어휘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과 일치하는 단어들의 감성 정보가 우리가 추출한 저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2510개의 단어가 추출이 됐네요. 원래 우리 데이터셋에는 12만 4천 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감성어휘 사전에 등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성어휘 사전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트윈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감성 정보를 우리가 센티멘트란 열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 결과를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집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어별로 그 다음에 감성 상태의 유형별로 추출해서 집계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를 크기가 많은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소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성 상태의 분류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의 총 출현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별로 감성 상태별로 출현 빈도를 집계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상위 10개만 감성 상태별로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상위 10개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이 탑 n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10개를 저 n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긍정, 부정 관계없이 상위의 10개가 추출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긍정에서 10개, 부정에서 10개를 추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감성 분류 열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부정 단어별, 긍정 단어별로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긍정 단어 10개, 부정 단어 10개가 추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핑한 결과를 언그룹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그 단어의 리스트는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긍정 단어 10개, 부정 단어 10개가 추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단어, 긍정 단어는 이 센티먼트 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출현 횟수는 n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그래프로 조금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별도열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하나의 그래프상에 그리는데 긍정 단어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하고 부정 단어는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작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뮤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 건데요. nsign이라는 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f else문을 이용해서 sentiment가 네거티브면은 즉 부정이면은 저 출현 빈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출력을 하는 그러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nsign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 단어는 출현 빈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긍정 단어는 플러스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health.sentimen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정 단어와 긍정 단어를 그래프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nsign이라는 열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고, 나머지는 앞이랑 똑같은 그러한 그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scales 패키지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scales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pre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pret라는 함수는 축의 눈금을 자동으로 적절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ggplot 패키지의 첫 번째 작업으로서 ggplo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에스테틱을 설정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생성한 health.statement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으로 x축과 y축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x축에는 단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워드가 들어갈 텐데요. 이 워드를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서로 나눠 갖고 긍정 단어는 긍정 단어끼리, 부정 단어는 부정 단어끼리 배치가 되도록 배열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배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eorder 함수를 이용해서 단어의 위치를 재배열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했던 nsign이란 변수의 값을 가지고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 단어는 음수로 되어 있고 긍정 단어는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수와 양수로 갈려져 갖고 부정 단어는 부정 단어끼리, 긍정 단어는 긍정 단어끼리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x인수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인수에는 역시 nsig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y축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fill 인수에다가 긍정 또는 부정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되도록 지정을 할 텐데요. 그냥 지정하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가 먼저 출력이 되도록 팩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팩터로 만들면서 순서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포지티브가 먼저 출력이 되고 네거티브가 다음에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ggplot 함수의 에스테틱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실제 그래프를 그릴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막대도표를 그릴 거기 때문에 geomcal 함수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geomcal 함수의 컬러 인수에다가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컬러 인수에 지정되는 색깔은 막대기의 경계선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폭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의 색깔은 별달리 지정하지 않으면은 ggplot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색깔이 지정이 됩니다. 저는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스케일 fill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깔을 강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values 인수에다가 두 개의 색깔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포지티브 단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계통의 색깔로 나타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단어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계통의 색깔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색깔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도 스케일 함수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y continuous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breaks 인수에다가 축의 눈금을 지정을 합니다.
축의 눈금은 pretty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pretty 함수는 눈금을 2의 배수, 5의 배수, 10의 배수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축으로 사용할 변수는 nsign이라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레이블은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저 음수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숫자는 사실 출현 빈도이기 때문에 음수로 지정하면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서 abs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변환해 갖고 y축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스 함수를 이용해서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지정을 할 거고요. x축은 단어이기 때문에 별달로 레이블을 지정하는 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출현 빈도니까 count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me 함수를 이용해서 레전드의 위치를 하단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저건 단어와 출현 빈도이기 때문에 레전드의 타이틀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레전드의 타이틀은 없는 걸로 엘리먼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은 서로 바꿔갖고 표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축에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x축에 출현 빈도가 나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설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색은 긍정 단어고 빨간색은 부정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X축에는 출현 빈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잘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막대도표의 그 막대기 위에, 여기서는 옆이 되겠죠. 막대기 옆에 출현 빈도를 한번 텍스트 숫자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긍정 단어 같은 경우는 막대기의 오른쪽에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정 단어의 경우는 막대기의 왼쪽에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hjust 인수를 이용해서 막대기의 위치를 조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텍스트를 찍을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긍정 단어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정 단어에 따라서 그 위치가 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현 빈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엄 텍스트 함수를 호출할 거고요. 거기에 에스테틱으로 레이블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레이블에 지금 출현 빈도를 찍어야 되니까 현재 n에 들어있는 값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3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거고요. 컬러는 블랙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 출현 빈도를 파란색 막대는 오른쪽에, 빨간색 막대는 왼쪽에 찍을 수 있도록 hjust 값을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if else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alth sentiment 데이터셋의 nsign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건 부정 단어를 얘기하죠. 그러면 왼쪽에 찍을 수 있도록 1보다 약간 큰 1.2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 단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찍힐 수 있도록 0보다 약간 작은 이런 숫자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 단어는 오른쪽에 찍힐 거고요. 부정 단어는 막대의 왼쪽에 숫자가 찍히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원하는 대로 잘 찍힌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막대 그래프로 조금 색다른 모양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트위터 메시지가 건강 관련 텍스트라는 것을 감안할 때 출현 빈도 상위 10개의 단어 가운데는 긍정의 의미나 부정의 의미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긍정의 단어로 포함되어 있는 이 patient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근면하다라든가 끈기 있다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은 지금 여기 텍스트에는 환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atient라는 단어가 긍정 단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캔서라든가 이 바이러스 같은 단어도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라고 보는 것이 옳지만은 지금 이러한 그 건강 관련 텍스트에서는 의료 전문 용어로 보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출연하는 의료 용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일반적인 단어에서 마찬가지로 부정 단어로만 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캔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출연한 것은 건강 관련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분석해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들을 한번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타이디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긍정, 부정 단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단어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요. 일단 워드가 patient인 단어를 찾아서 식별을 하고요. 또는 단어가 캔서인 단어도 찾아서 식별을 하고요. 그리고 단어가 바이러스인 단어도 찾아서 식별한 다음에 그것들의 반대를 취하게 되면은 이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남고 이 단어만 삭제가 되죠. 그래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 단어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 세 개의 단어가 제외된 상태에서 데이터셋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아까 동일한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와 같은 그래프를 생성하지는 않고요. 조금 다른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패널을 만들고 각각의 패널에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배치되는 막대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코드를 좀 재활용하면 빨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텐데요. 몇 군데를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X축에 단어를 배치하는 기준이 되는 열로 N 사인이 아니라 이번엔 N을 사용을 하면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래프 패널 상에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배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런 약간의 트릭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단어의 출현 빈도를 그대로 막대도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geomcal 함수에 있어서 레전드를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show.legend를 false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의 색깔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옅은 푸른색과 옅은 빨간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le y continuous 함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중요한 함수로서 facet wrap 함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패널을 만들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facet wrap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패널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 패널에다가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역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순서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순서로 나올 수 있게끔 팩터로 만들어 갖고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의 개수도 정해야 되겠죠. 좀 두 개의 칼럼에 그 패널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칼럼에 한쪽에는 긍정 단어가 또 한쪽에는 부정 단어가 오도록 장소를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즈 인수에는
free를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그 축의 값들이 설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시 랩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om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출현 빈도를 막대상에 찍을 텐데요. 종종 같은 경우에는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하나의 패널 상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엣지저스트 인수를 지정을 할 때 이 FLS문을 이용을 해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경우 찍히는 값이 다르도록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막대 도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쪽이든 혹은 위쪽이든 한쪽 방향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1.2 정도를 찍어 갖고 막대의 안쪽으로 숫자가 찍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heme 함수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요것도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패널에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막대 도표가 그려지는 그래프에 대한 설정을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좀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그 두 개의 패널 상에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각각 왼쪽 패널과 오른쪽 패널에 차지하는 그러한 그 그래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patient라든가 cancer, 바이러스 단어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긍정 단어에 safe란 단어가 추가됐고 부정 단어에 lost와 died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분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comparison.cloud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범주별로 구분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작업 공간에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parison.cloud 함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함수에 필요한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reshaped 패키지도 메모리에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시드 번호를 설정을 할 거고요. comparison cloud 함수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코드의 일부를 가져다가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드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져온 단어 리스트를 감성어휘 사전과 결합을 해서 감성어휘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단어 리스트를 추출하고요. 그 중에서 patient, cancer, 바이러스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 단어별로 감성 상태별로 출현 빈도를 집계를 하는 작업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작업된 결과를 onGroup 함수로 넘겨줘 갖고 그룹핑된 범주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이제 reshaped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acast 함수로 넘겨줘 갖고 comparison cloud 함수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을 만들겠습니다. comparison cloud 함수를 이용해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범주별로 구분해서 워드 클라우드 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행과 열에 각각 단어와 범주가 배치되고 셀 값은 빈도 값인 행렬 형식의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reshaped 패키지의 acas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변환 작업을 우리가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행과 열에 위치할 변수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과 열에 위치할 변수가 각각 워드와 센티멘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bar 인수에는 셀 값으로 사용할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count 함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출현 빈도의 합계가 나타나는 이 n이란 열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fill 인수를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fill 인수에는 대응되는 셀 값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값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 대응되는 셀 값이 없을 경우에 0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생성된 데이터셋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에는 단어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열에는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범주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셀 값은 출현 빈도가 되고요. 이런 형식의 데이터셋이 comparison.cloud 함수의 입력으로 제공이 되면은 범주별로 구분되는 클라우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바로 한번 comparison.cloud 함수로 넘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저 형태의 데이터셋이 파이프 연산을 통해서 입력이 될 거고요. 기타 이제 추가적인 인수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컬러스 인수에는 두 범주별로 구분돼서 출현되는 그 단어의 색깔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 색깔을 처음에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콘 플라워 블루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부정 단어와 긍정 단어에 사용될 단어의 색깔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주를 나타내는 각종 인수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범주를 나타내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관련돼서 색깔이나 크기 같은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수들은 모두 타이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사이즈 하게 되면은 그 범주를 나타내는 단어의 크기를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 컬러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역시 범주를 나타내는 단어의 색깔을 지정을 합니다. 레드하고 블루를 지정을 해서 각각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범주 색깔을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단어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색깔을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워드 클라우드 함수에 쓰는 것처럼 스케일도 지정을 해서 단어의 크기의 범위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 0.3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저 범위 내로 단어가 크기가 정해지죠. 그 다음에 max.words 인수를 지정을 해서 그래프상에 그려질 최대의 단어의 개수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주어진 이 오른쪽에 주어진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범주별로 구분이 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윈도우즈를 하나 열어 갖고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에다가 width하고 height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width를 7, height도 7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7의 크기를 갖는 윈도우가 생기고 거기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프를 생성해서 그릴 때 RStu디오에 있는 플롯 패널에서 그릴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윈도우즈 함수를 이용해서 창을 하나 열어 갖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창을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빈 창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저 창 위에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보면은 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comparison.cloud 함수는 이 범주별로 구분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줍니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당연히 워드 클라우드 상에서 더 크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각 범주 내에서의 출현 빈도에 비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 간의 단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많이 사용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긍정 단어, 부정 단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셋도 그렇게 집계가 돼 갖고 단어의 출현 빈도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 서비스 회사별, 그 다음에 긍정, 부정별 단어가 집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코드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타이 텍스트 데이터셋으로부터 감성어휘 사전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각 단어별 감성 상태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션트, 캔서, 바이러스 단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출현 빈도를 집계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단어별, 감성 상태별, 그 다음에 소스별로 이렇게 또 집계를 해야 되겠죠.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에서 해야 되는 정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주별로 집계를 할 때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집계가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 서비스 회사별 감성 상태별로 그룹핑을 해갖고 그로부터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뽑게 되면은 저 두 개의 범주를 기준으로 해서 단어들이 상위 10개가 추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그룹을 해서 코드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렇게 해서 단어별, 그 다음에 감성 상태별, 그 다음에 뉴스 출처별로 단어가 집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86개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뉴스 서비스 회사별, 그 다음에 긍정, 부정별로 10개를 추출하게 되면은 뉴스 서비스 회사가 4개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종류가 2개고, 그 다음에 상위 10개니까 80개의 데이터, 80개의 단어가 추출이 돼야 되는데 동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86개의 단어가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그 다음에 감성 상태별로 상위 10개의 단어를 막대도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뉴스 서비스 회사가 4개가 있고 감성 상태가 2개의 범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패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에 뉴스 서비스 회사가 배치가 되고 열에 감성 상태가 배치가 되는 4 곱하기 2의 크기를 갖는 그러한 패널 그래프로 막대도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윈도우즈를 하나 열어갖고 윈도우즈 상에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스를 7로 두고요. 하이트를 9로 둬서 그래프 윈도우 창을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창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gg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사용할 데이터셋은 조금 전에 만든 health.sentiment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테틱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패널상에다가 출현 빈도별로 크기선으로 정렬되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 거기 때문에 reorder within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X축에 워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뭐에 대해서 정렬을 하냐 하면은 출현 빈도에 따라 정렬할 거고요. 어디서 정렬할 거냐 하면은 각 소스 내에서 각 뉴스 추처별로 정렬된 형태로 데이터가 표현되도록 그렇게 reorder within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Y축에는 n이 들어갈 거고요. 다음 fill 인수에다가 소스를 지정을 해서 뉴스 출처별로 색깔이 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막대도표를 만들 거니까 geom_cal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레전드는 필요 없으니까 show legend equal false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cetLab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4 곱하기 2 크기의 패널을 생성을 합니다. X축에다 일단 소스가 들어가니까 소스를 팩토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레이블을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저 레이블을 부여하지 않으면 변수명이 그냥 사용이 되니까 보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로 들어갈 변수로 sentiment가 있죠. sentiment. 그래서 행으로 들어갈 뉴스 소스하고 열로 들어갈 sentiment 두 개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칼럼의 개수를 2개로 하면은 열의 개수 나머지 4개의 뉴 소스별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scales equal free를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표시 랩 함수에 대한 지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지정할 때 reorder within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scale 함수로 우리가 scale x reordered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랩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x축은 단어니까 너를 지정하면 되고요. y축의 출현 빈도를 의미하는 count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우리가 축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코드 플립 함수를 이용해서 x축과 y축을 축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윈도우 창을 열어보면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많이 사용된 긍정 및 부정 단어의 분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추이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출현 빈도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한 코드의 일부를 좀 가져다가 재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집한 단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tidy 텍스트 데이터셋에 우리 감성어휘 사전을 적용을 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이런 작업까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집계해서 보여줄 시계열 구간 단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루브리데이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floorDat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 floorDate 함수는 첫 번째 x 인수에 주어진 일자 정보를 두 번째 유닛 인수에 지정된 구간 단위로 변환을 합니다. 가까운 시간 단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인수에 현재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트 타임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닛 인수에다가 month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월 단위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주어진 일자는 해당 월의 1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결과를 제가 mut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time이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셋을 다시 count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감성 상태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어진 시간 단위별로 다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계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리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간과 마지막 구간은 그 시작 날짜가 1일이고 마지막 날짜가 말일이 아닌 한 다른 월에 비해서 적은 개수의 단어 개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러한 다소 이상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 구간에 집계된 단어 개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감성 상태 범주별로 처음과 마지막 한 개의 구간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범주별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감성 상태의 범주를 범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처음과 마지막의 구간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서 첫 번째 구간까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첫 구간과 마지막 구간이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단어 개수 왜곡을 방지를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그룹을 해서
작업을 종료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시간 구간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올해 1일로 단위로 집계가 됐죠. 그래서 9월달은 86개의 네거티브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6월달은 116개의 네거티브 단위가 있다 하는 것을 월별로 쭉 시계열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셋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감성 상태별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로케이를 좀 영어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X축에 시간을 표시를 할 텐데요. 거기에 영어의 월 이름에 약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케이를 임시로 영어권 로케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우리가 geom area 함수하고 geom line 함수를 이용해서 면과 선으로 표시되는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테틱을 정의를 하기 전에 이 데이터셋을 먼저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X축에는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발생 빈도인 n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fill 인수에다가 우리가 sentiment를 지정을 해서 감성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도록 지정을 할 거고요. 컬러에도 역시 sentiment를 지정을 해서 감성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fill 인수에 지정된 이 sentiment는 geom area 함수에서 면적을 표시를 할 때 대응되는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인수에 지정된 sentiment는 우리가 geom line 함수에서 선을 그릴 때 감성 상태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선이 그려지도록 지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두 개의 geom 함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geom area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eom line 함수를 사용을 해서 또 선으로도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geom area 함수의 포지션 인수에다가 아이덴티티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스택이 지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두 개의 그 데이터가 겹쳐서 쌓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 단어와 긍정 단어의 출현 빈도가 층으로 쌓여갖고 스태킹 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이코 아이덴티티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개수가 있는 그대로 축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면적이 서로 겹치게 되는데요. 그 겹치는 면적에서 조금 불투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알파 인수에다가 0.3 정도를 줘갖고 앞에 그림과 뒤의 그림이 살짝 겹쳐서 오버랩되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geom line 함수의 선의 굵기는 1.5 정도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cale fill manual 함수를 이용해서 geom area 함수로부터 만들어진 면적에 채워질 색깔을 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블도 함께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레이블의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을 할 거고요. 각 레이블에 대응되는 색깔은 두 가지 색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네거티브는 오렌지, 레드란 색깔을 지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에는 딥 스카이 블루 색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게 되면은 요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는 geom area에서 만들어지는 면적에 대한 색깔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geom line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색깔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색깔로 지정을 하고요.
그때는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가 아니라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를 이용해서 그 선의 색상을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스케일 함수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날짜를 x축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스케일 x 데이트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 레이블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트 레이블에는 그 x축에 날짜, 시간을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맷으로 소문자 b 하게 되면은 월의 약자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y 하게 되면은 연도가 4자리 숫자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에 날짜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찍히는 간격은 데이트 브레이크스 인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브레이크스 인수에다가 예를 들면 6달 간격으로 찍어달라. 이러면 6 months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스케일 x 데이트 타임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x축에 월의 약자와 연도로 찍히게 되고요. 그것이 6개월 단위로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의 레이블은 이제 별도로 필요가 없죠. x축은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y축은 단어의 발생 빈도이기 때문에 count라는 단어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m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레전드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바텀을 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의 그 타이틀은 우리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레전드.타이틀 인수에는 엘리먼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정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아까처럼 우리 윈도우즈를 하나 열어갖고 윈도우 상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윈도우 창을 열고요. 한번 지금 생성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은 윈도우 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분포를 면적과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파란색은 긍정 단어고 빨간색은 지금 부정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용했던 코드를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를 할 때 소스 열이 하나 더 포함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역시 또 소스 열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범주로서 그룹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업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첫,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행을 삭제를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그룹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집계하는 작업을 종료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ggplot 패키지의 그래프 생성 코드를 이어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생성했던 이 코드를 또 일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코드를 가져다가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패널을 생성을 해서 그 패널별로 4개의 뉴스 서비스 회사의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 geom area와 geom line 함수를 사용하는 데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acetLab 함수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facetLab 함수를 이용해서 4개의 패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factor를 이용해서 서비스 회사 명이 들어가 있는 이 소스 열에 레이블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4개의 패널에 저 BBC, CNN, 팍스뉴스, NBC의 이름이 새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엔로우 인수에다가 4를 지정해갖고 4개의 행을 갖는 패널을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열을 갖고 4개의 행을 갖는 패널. 그러니까 각각의 행에 BBC, CNN, 팍스뉴스, NBC의 시계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즈 인수에다가 프리를 주어서 자유롭게 척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4개의 패널을 갖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하고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는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색깔만 좀 바꿔볼까요? 첫 번째 면적을 채울 때 색깔을 코랄색하고 콘플라워 블루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케일 필 매뉴얼 함수하고 스케일 컬러 매뉴얼 함수의 색깔 지정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x 데이트 타임 함수에 지정되는 것들은 뭐 동일할 텐데요. 그 데이트 브레이크스를 아까 6months였는데 이번엔 2months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스 인수에 지정되는 것도 변함없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들어가는 날짜가 좀 따닥따닥 붙을 것 같으니까 axis.text.x 인수를 이용해서 그 축에 찍히는 날짜의 글씨의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텍스트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사이즈 인수에다가 우리가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8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heme 함수에 추가로 하나의 인수를 더 지정을 하고 나면은 뭐 모든 지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하나 또 열어갖고 생성한 그래프를 그 윈도우 창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윈도우 창을 열고 지금 막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잘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뉴스 서비스 회사별로 각각 4개의 패널이 생성됐고 각 패널별로 뉴스 서비스 회사별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의 출현 변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성 의사전을 바탕으로 한 감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